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비밀은 약 100년 전에 천재 심리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9%의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칼융 이 남자는 60년간의 삶을 인간의 마음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우울증 불안 절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기존의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전설로 만든 것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간 본질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당신 인생의 95%의 고통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릅니다.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그림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을 때 이 세상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윤기 수행한 기묘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두 집단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었고 항상 자신이 상황의 희생자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며 심지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을 인식하고 무력화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적은 훌륭한 하루를 몇 초 만에 악몽으로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한마디로 당신을 화나게 하고 하나의 시선으로 슬프게 하며 작은 사건으로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적이 바깥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들, 말들, 신념들에 의해 길러져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감정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이야말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부터 하루 종일의 감정의 파도, 그리고 밤에 잠들 때의 마음 상태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 노예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적의 정체를 알고 그것과 싸우는 방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기들은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부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통합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3살 때 울고 있으면 울면 안 돼 라고 말해줍니다. 5살 때 화를 내면 착한 아이는 화내지 않아 라고 말해줍니다. 7살 때 실패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해줍니다. 10살 때 두려움을 표현하면 강해져야 해 라고 말해줍니다. 12살 때 슬퍼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15살 때 질투를 느끼면 질투는 추한 감정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18살 때 욕망을 표현하면 욕심쟁이가 되면 안 돼 라고 말해집니다. 20살 때 게으르고 싶다고 하면 게으름뱅이가 되면 안 돼 라고 말해집니다. 25살 때 완벽하고 싶다고 하면 완벽주의는 병이야 라고 말해집니다. 이런 말들은 각각 선의에서 사랑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사회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내 일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내 일부는 사랑받지 못한다. 내 일부는 숨겨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 슬픔, 두려움, 약함, 욕망, 질투, 게으름, 완벽주의, 지배욕, 의존성, 모든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감정이나 특성들을 부끄러운 것, 위험한 것, 숨겨야 할 것이라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의 지하 깊숙이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고 그 가면 뒤에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자신을 내보이고 내면의 복잡함이나 혼란이나 모순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 숨겨진 부분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감정, 사고,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지하에 숨겨진 화산과 같아서 때때로 예기치 않은 폭발을 일으켜 우리의 인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특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투사란 우리가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강한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은 종종 우리 그림자의 투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에 강한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부분에 대한 투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부인하고 있는 이기적인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의 약함에 경멸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약함에 대한 두려움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약한 부분을 부인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게으름에 짜증을 낼 때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쉬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 부분에 대한 투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완벽주의에 답답함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의 완벽주의에 대한 투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고 싶은 욕구를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그림자 속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연인의 감정적인 표현에 당황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투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표현을 보면 동요하는 것입니다. 이 투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당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은 당신 내부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당신 내부의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일이 나를 슬프게 했다. 그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고 하루 종일 그 일에 대해 생각하며 밤에도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사가 나를 상처 주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사도 오늘은 기분이 나쁘구나, 뭔가 스트레스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곧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꾸중을 건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귀중한 지적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말 같은 상황에서도 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상태가 감정적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상태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발견한 가장 혁명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하는 것일까요? 융기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하고 정교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의도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혐오할 때, 경멸할 때, 두려워할 때,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의 강도에 주목하세요. 감정이 특히 강렬할수록 그것이 투사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특성이 정말로 당신과 무관하다면 당신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감정적 반응은 당신 안에 어딘가에서 그 특성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그림자를 인식하는 방법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질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절대 약하지 않다. 나는 절대 게으르지 않다. 나는 절대 공격적이지 않다. 이런 강한 부정들은 종종 그림자 속에 그 특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실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든 특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량해질 능력도 있고 악해질 능력도 있습니다. 친절해질 능력도 있고 냉혹해질 능력도 있습니다. 강해질 능력도 있고 약해질 능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조건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이런 특성들 중 일부는 좋은 것이고 일부는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쁘다고 여겨진 특성들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림자 속으로 밀려 들어간 특성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형태로 표면에 나타납니다. 평소 온화한 사람이 갑자기 격분하는 것, 늘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적이 되는 것, 항상 강한 사람이 갑자기 약함을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림자의 표출인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유형도 그림자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왜 그 특정한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동요시키는 것일까요? 왜 그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종류의 비판은 괜찮은데 다른 종류의 비판은 깊이 상처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반응들의 차이는 당신의 그림자의 지형도를 알려줍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특정한 상처, 두려움, 억압된 욕구가 특정한 방가소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의 분석도 그림자 인식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인물, 무서운 동물, 불쾌한 상황 쫓아오는 무언가 공격해오는 존재들은 종종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이런 꿈의 요소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그림자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꿈속의 그림자 인물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계시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한 후 그것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주세요. 그림자는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당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에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합시다. 그 분노와 대화해보세요. 왜 너는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무엇이 너를 위협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 언제부터 너는 여기에 있었니? 너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많은 경우 분노 아래에는 상처받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감정 아래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분노는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그림자와 대화할 때 당신은 질투 아래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 소속감에 대한 욕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바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그림자와 대화할 때 당신은 안전에 대한 욕구 예측 가능성에 대한 바람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그림자에 대해 더욱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구하고 있는 내면의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한 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용은 판단 없이 일어납니다. 내게는 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일부이다. 나에게는 질투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게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수용에 의해 그림자의 힘은 크게 감소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저항할 때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이 없어지면 에너지는 흐르고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은 또한 당신을 더욱 완전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빛의 부분뿐만 아니라 어둠의 부분도 포함한 전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완벽함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의식적인 인격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정의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 일어서는 용기 약자를 보호하는 힘 진실을 말하는 결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지배적인 충동을 건전한 지도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이기적인 경향을 건전한 자기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질투의 에너지를 향상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자신도 성장하려는 동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신중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준비를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의존성을 건전한 상호의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도움을 요청하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완벽주의를 엑셀런스에 대한 추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을 중시하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동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은 하룻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차 더욱 통합되고 더욱 진짜인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통합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외부 세계에 대해 더욱 회복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평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반응의 근원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근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통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융은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투사의 회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특성들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특성들의 투사인 것입니다. 이 투사를 인식하고 회수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투사를 인식하고 회수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강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경멸, 혐오, 두려움, 질투, 부러움 등에 주목하세요. 이런 감정들이 특히 강할 때 그것은 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싫어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보는 특성은 내 안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는 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한 감정인 것일까? 이것들은 불쾌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나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내게는 그런 특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더 깊이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관심을 끌려고 하는 동료에게 짜증을 낸다면 당신 자신 안에도 관심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겸손해야 한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질투나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연인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느낀다면 당신 자신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야 한다.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어른은 울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의 감정적인 표현을 보면 자신의 억압된 부분이 자극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가 게으르다고 비판한다면
당신 자신 안에도 쉬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해야 한다. 항상 노력해야 한다. 게으름은 나쁜 것이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보호적이라고 느낀다면 당신 자신 안에도 누군가가 돌봐주었으면 하고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해야 한다. 내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사가 권위적이라고 비판한다면 당신 자신 안에도 권위를 가지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지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한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그 부분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일어났을 때 투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당신은 자신의 억압된 부분과 마주하고 그것을 통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사의 회수는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인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도 나의 일부이며 그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수용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풍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천사도 악마도 아닌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투사의 회수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던 특성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비판은 이해로 바뀌고 판단은 자비로 바뀌며 거부는 수용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동료의 완벽주의에 짜증을 냈던 당신이 자신 안에 완벽주의를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그 동료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 뒤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볼 수 있고 동정과 이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친구의 감정적인 성격에 당황했던 당신이 자신 안에 감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은 그 친구를 더 깊이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표현을 약함이 아니라 용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투사의 회수는 또한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전체성 모든 측면을 포함한 복잡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을 그만두고 자신과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직함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분열된 상태에서 통합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기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능동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다리를 놓고 내면의 지혜에 접근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능동적 상상이란 당신의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명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명상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만 능동적 상상에서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탐구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능동적 상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으세요. 편안히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거나 한 점을 응시하세요.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하여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다음으로 당신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 감정, 생각, 감각들을 관찰하세요.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순수하게 관찰하세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잡다한 생각이나 일상적인 걱정거리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는 것을 보세요. 곧 더 깊은 이미지나 감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이미지, 강한 감정, 신비로운 감각, 상징적인 장면이 나타나면 그것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나 감정과 직접 대화하세요. 예를 들어 어두운 숲의 이미지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 숲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왜 당신은 어두운가요? 당신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화난 동물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 동물과 대화해 보세요. 와에 당신은 화가 나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나요? 당신은 내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평화로워질 수 있나요? 슬픈 아이의 이미지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세요. 와에 당신은 슬픈가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두운 숲은 당신의 무의식의 깊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난 동물은 당신의 억압된 분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슬픈 아이는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능동적 상상의 대화에서는 예기치 않은 답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답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관점들,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의식의 지혜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 상상은 또한 창조성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 작가, 발명가, 과학자들이 의식적인 마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무의식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당신도 능동적 상상을 통해 이 창조적인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능동적 상상은 강력한 기법이며 때로는 압도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자격을 갖춘 치료사에 지도해 이 연습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능동적 상상이 안전하고 유익한 연습이지만 적당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세션은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고 주에 2-3번 정도의 빈도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한국의 오래된 지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는 정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융의 개성화 과정과 놀랍도록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자들은 수세기 전부터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면 바깥 세상과의 조화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수행에서는 매일의 사건들을 자기 성찰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어려운 상황, 도전적인 사람들, 불쾌한 감정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화하기 위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융의 그림자 통합 접근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매우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슬픔, 원한, 분노, 절망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승화시켜 예술, 음악, 시, 정신적 성장으로 변화시키는 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융의 그림자 통합 개념과 일치합니다. 한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변화의 가능성을 간직한 강력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시, 문학의 많은 부분이 이 한의 에너지를 아름다운 예술적 표현으로 변화시킨 것들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온 문화와 지혜는 고통을 지식으로, 아픔을 자비로, 어려움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목표로 했던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고대의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진보의 원동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그림자 통합의 집단적 수준에서의 신뢰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불교적 전통에는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정신적 실천을 의미하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의식을 높이고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융의 개성화 과정과 매우 양립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현재 뇌과학과 신경과학 연구도 융의 발견을 놀라운 형태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확실히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자동적인 반응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오래된 패턴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명상, 마음챙김, 그리고 의식적인 감정 조절 연습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체라는 두려움과 분노의 중추의 활동이 감소하고 전전두피질이라는 이성과 판단의 중추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섬유비라는 자기인식의 중추도 발달하고 해마라는 기억의 중추도 개선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단지 8주간의 마음챙김 연습으로도 측정 가능한 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어도, 아무리 깊이 조건화되어 있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반응 패턴, 새로운 사고 패턴, 새로운 감정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신경 경로는 사용되지 않으면 약해지고 새로운 경로는 사용될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헌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패턴들은 수십 년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패턴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패턴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모국어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계속하면 새로운 언어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감정적, 정신적 패턴들도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워지고 최종적으로는 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불안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 문제, 부모님의 건강 걱정, 직장에서의 마감일, 경제적 압박감 등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이런 상황들이 당신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회의가 잘 안 되면 하루가 망가지고 누군가가 불친절하면 우울해지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당황할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 상황의 노예로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하루의 시작에 명확한 의도를 설정합니다. 오늘 나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과 지혜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의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당신은 하루 종일 더 의식적일 수 있습니다. 도전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이 지연되었다고 합시다.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즉시 좌절감을 느끼고 하루가 망가졌다고 느끼며 지각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하철 지연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지하철 지연은 내 대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이 예상치 못한 시간을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당신은 지연을 짜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선물로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 주변을 관찰하는 시간, 감사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동료가 당신의 제안을 가혹하게 비판했다고 합시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자동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혹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먼저 내적인 일시정지를 취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비판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개인적인 공격일까? 아니면 그들이 단순히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방어적인 반응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 자아가 상처받은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일시정지와 자기 성찰에 의해 당신은 반응적 모드에서 응답적 모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가장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동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우려를 진정으로 듣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그들의 비판 중 타당한 점들을 인정하면서도 당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하지만 방어적이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친구가 자신의 연애 문제에 대해 불평한다고 합시다. 그녀는 파트너가 얼마나 이해해 주지 않는지, 얼마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지,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그녀의 감정에 휘말리고 그녀의 파트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혹은 그녀에게 조언을 하려다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드라마의 일부가 되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자비로운 청자가 되면서도 감정적 경계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고 공감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당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어지럽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 자신의 내적 과정의 결과이며 당신이 그것을 고쳐줄 수는 없다는 것을 당신은 현재에 있으면서 지지할 수는 있지만
그녀의 감정적 작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런 경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오후에 상사가 당신에게 막판에 긴급한 업무를 맡겼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미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고 이 추가 업무는 개인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내적인 원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업무를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수동공격적인 태도로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짜증나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은 공개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내고 상사와 대립하며 직장에서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반응도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먼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나는 지금 압도당하는 느낌과 원망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감정들은 타당하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가장 건설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 나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당신은 상사와 정직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갖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업무량을 설명하고 이 추가 업무를 수용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한 다른 우선순위들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업무를 맡는 것을 선택하되 그것을 원망이 아니라 봉사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희생자 의식이 아니라 힘을 가진 의식으로부터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어할 때, 배우자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가족 구성원이 기분이 나빠 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좌절하거나 비판적이 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자신의 내부를 볼 때 당신은 다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좌절감은 정말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의 피로, 스트레스 완벽에 대한 기대 통제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일까?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 기대는 합리적일까? 나는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자기인식에 의해 당신은 더욱 자비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족과 관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싫어할 때 당신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부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피곤한 것일 수도 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집안일을 잊어버릴 때 당신은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부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쁘고 압도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가정의 책임을 더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지지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밤에 하루를 돌아볼 때 당신은 자신의 발전을 부드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자주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주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떤 순간에 특히 도전을 느꼈을까요? 어떤 순간에 특히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자기 판단이나 자기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자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일은 더 의식적이기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나 후퇴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들을 학습의 기회로 보세요.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일어서는 방법을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주말에는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한 주 전체를 돌아보고 당신의 감정적 패턴들, 방가쇠가 되는 지점들,
그리고 성장 영역들을 살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꿈 통찰들을 기록하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과의 대화를 깊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꿈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그림자와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상황, 감정들에 주목하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것들과 대화하고 그 의미를 탐구해 보세요. 월에 한 번 큰 관점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전체적인 여정을 평가하고 당신이 발전하고 있는 영역들과 아직 작업이 필요한 영역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연애 한번 당신의 변화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보세요.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당신의 성장을 축하하고 다음 해의 의도를 설정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것이지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걸음들을 내디듬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당신이 이전에 예측 가능한 반응 패턴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전처럼 화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패턴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의 안락함에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자비를 가지되 확고하게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변화가 관계의 역학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드라마나 갈등에 기반했던 관계가 당신이 더 이상 그런 패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수록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른 도전은 내적 저항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일부는 변화에 저항할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말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저항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저항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 그것은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이 과거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또한 완벽주의의 함정에도 주의하세요. 융의 과정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더 진정하고 더 통합된 자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인식으로 돌아가고 자비를 가지고 자신을 대하며 다시 새로운 패턴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동시에 세상의 치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융기 꿈꾸었던 미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전체성을 이룬 세상. 그곳에서는 갈등이 외적 싸움이 아니라 내적 통합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곳에서는 다양성이 위협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축하받습니다. 당신이 이 여정에 나서는 것으로 당신은 이 비전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가장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연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분간의 성찰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의도하세요. 당신은 반응적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응답적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오래된 패턴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습니까? 이 아침의 의도 설정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unconscious autopilot 모드가 아니라 conscious choice 모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중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꼈을 때는 언제든지 정지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반응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일까? 아니면 과거에 무언가가 투사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당신을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동시킵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에서 깨어나서 의식적인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더 깊은 그림자 작업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지난주에 당신이 강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어떤 그림자 부분을 활성화시켰는지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사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강하게 반응했다면 당신 자신 안에 권위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탐구해 보세요. 당신은 권위를 원하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어린 시절에 권위 인물들과의 경험이 어떠했나요? 동료의 완벽주의에 짜증을 냈다면 당신 자신의 완벽주의적 경향을 탐구해 보세요. 당신은 완벽하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완벽주의를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요? 친구의 감정적인 반응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신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탐구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감정적이라는 것이 약함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탐구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당신의 어떤 그림자 부분을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 부분들이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신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에 한 번 능동적 상상의 깊은 세션을 가지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어 당신의 무의식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특히 당신이 통합하고 싶은 그림자 부분들과 직접 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능동적 상상에서 그 분노와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당신이 완벽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면 그 완벽주의와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세요. 당신이 의존성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 의존적인 부분과 대화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세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당신은 그림자가 실제로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된 동맹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안내하려고 하지만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관점,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풍부함인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자신의 소위 나쁜 특성들도 실제로는 왜곡된 선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정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질투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왜곡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안전에 대한 지혜가 과도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자신의 상처나 트라우마도 실제로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은 당신을 더 자비롭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상실은 당신을 더 감사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많은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상처에서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재적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고통, 당신의 기쁨은 모두 인간의 보편적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들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당신은 인간의 조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영향은 개인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집단적 그림자의 치유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 아래에 집단적 무의식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정신적 층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에도 집단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집단적 그림자는 사회가 부인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전쟁, 폭력, 차별, 혐오, 탐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부인할수록 집단적 그림자는 더욱 강해집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수록 집단적 그림자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세상의 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편견을 인식하고 치유할 때 당신은 세상의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의 개인적 변화는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세상의 변화에 기여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더 평화로워지고, 당신의 직장은 더 조화로워지고, 당신의 공동체는 더 자비로워집니다. 이제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진실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알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진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사회적 가면들을 벗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착용해 온 가면들을 말입니다. 이런 가면들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착한 아이의 가면, 강한 사람의 가면, 완벽한 학생의 가면, 성공한 직장인의 가면, 이상적인 배우자의 가면, 완벽한 부모의 가면. 이런 가면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역할도 했습니다. 개성화는 이런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뒤에 있는 진정한 자아는 완벽하지 않고 복잡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용기를 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을 왜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경험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 중 하나는 당신의 상처와 어려움들도 실제로는 당신의 독특한 선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외로움은 당신을 인간 연결의 가치에 더 감사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가장 큰 상처에서 나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길을 잃었던, 안내자 절망했던 희망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우리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집단적 존재로서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큰 인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성장은 전체로서의 인류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고통이나 어려움도 새로운 빛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더 큰 성장과 변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동시에 집단적 무의식의 치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안을 찾을 때 당신은 세상에 더 많은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배울 때 당신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가르친 가장 아름다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변화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실용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이론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을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의 업무를 비판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즉시 방어적이 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혹은 상처받아서 위축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사가 나를 공격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내 가치가 부정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먼저 일시정지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의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상처나 분노는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활성화된 것인가? 당신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비판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비판을 연상시켜서 그때 상처받은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혹은 당신의 완벽주의적 그림자가 활성화되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촉발되었다는 것을, 이런 인식이 일어나면 당신은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사의 비판은 당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업무 개선을 위한 피드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적인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패턴에서는 당신은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말에 가치가 없다, 친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친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역할은 조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또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한 것에 대한 당신의 상처는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충족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족과의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이 당신의 선택을 비판할 때, 이런 상황들에서 오래된 패턴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새로운 패턴에서는 당신은 먼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가족과의 갈등은 우리의 통제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완벽한 가족을 원하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런 욕구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경쟁과 스트레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승진했을 때 느끼는 질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을 때 느끼는 소외감, 인정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작업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투를 느꼈을 때 그 질투와 대화해 보세요. 네오는 무엇을 원하고 있니?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질투의 아래에서 당신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충족시키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이런 욕구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증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경쟁을 파괴적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소외감을 느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외감과 대화해 보세요. 네오는 무엇을 원하고 있니? 너는 어떤 연결을 찾고 있니? 너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소외감의 아래에서 당신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은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은 소외감을 단순한 피해자 의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과 더 의미 있는 기여를 위한 동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꼈을 때도 같습니다. 그 좌절과 대화해 보세요. 좌절의 아래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 발전하고 싶은 욕구,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인식하고 존중할 때 좌절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연인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긴장,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당신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내 필요와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이해는 실제로는 우리가 자신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해를 강요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낄 때 당신은 배신감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오는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 너는 어떤 상처를 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니? 너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배신감의 아래에서 당신은 신뢰에 대한 갈망, 안전에 대한 욕구, 예측 가능성에 대한 필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친구의 행동을 개인적 공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나 한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의 긴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생활 방식을 비판할 때, 형제자매와 비교당할 때, 가족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이 모든 상황들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투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비판에 상처받을 때 당신은 그 상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현재의 비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승인받고 싶었던 욕구가 다시 활성화된 것인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비교에 화가 날 때 당신은 그 분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불공평한 다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 당신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관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사랑과 승인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융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깊고 혁명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성의 개념입니다. 전체성이란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 이 모든 대립하는 것들을 포함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전체성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나쁜 것은 제거하라고 합니다. 강점만 개발하고 약점은 숨기라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접근법이 인간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이 가진 에너지와 지혜도 함께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완전히 억압하는 사람은 분노가 가진 보호적 에너지와 경계 설정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집니다. 슬픔을 완전히 피하는 사람은 슬픔이 가진 공감 능력과 깊은 연결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표면적이 되고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가진 주의 깊음과 신중함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부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성의 추구는 이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기쁨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일부인 것입니다.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전체성은 또한 당신을 더 진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런 진정성에 끌립니다. 완벽한 가면보다는 진정한 인간에게 더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융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림자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그림자 작업에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투사와 비교의 강력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고 자신을 비교하고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낍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그림자 작업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당신의 어떤 그림자 부분을 활성화시키는지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고 우울함을 느낀다면 당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질투를 느낀다면 당신 자신의 성취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외모를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셜미디어조차도 자기 이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거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직장 문화에서도 융의 가르침은 매우 유용합니다.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그림자 부분들을 투사하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상사에 대한 분노, 동료에 대한 질투, 부하, 직원에 대한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작업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투사인지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융의 접근법은 또한 리더십에도 혁명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리더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리더는 팀원들의 다양성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관계 문제들도 융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도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도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진정한 친밀감을 막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전체성 빛과 어둠 모두를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이런 관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녀의 나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고 좋은 부분만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자녀의 그림자를 억압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부모는 자녀의 전체성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분노, 슬픔,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융의 가르침이 현대의 정신건강 문제들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섭식장애 등 많은 현대 정신건강 문제들이 실제로는 그림자의 억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많은 경우가 분노의 억압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그것을 내면으로 돌릴 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이 억압된 분노를 인식하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울증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도 비슷합니다. 많은 불안이 통제에 대한 욕구의 그림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긴장이 불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불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들도 종종 그림자의 억압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외로움 빈 곳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물질이나 행동으로 채우려고 할 때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빈 곳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채우는 법을 배울 때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섭식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섭식장애가 완벽주의와 통제욕의 그림자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어도 몸무게만이라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할 때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고 몸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때 섭식장애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정신건강 문제들의 해답은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나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단순히 그림자 작업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환경적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림자 통합은 분명히 치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융의 가르침을 더 큰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열된 세상에서 집단적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그림자 작업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정치적 양극화 혐오와 차별의 증가, 이 모든 것들이 집단적 그림자의 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악마화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정치적 집단이 다른 집단을 폭력적이라고 비난할 때 그들은 자신들 안에 폭력성을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교 집단이 다른 집단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할 때 그들은 자신들 안에 도덕적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 투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폭력을 정당화하며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 때 이런 집단적 투사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이 자신 안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폭력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단순히 악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복잡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 안의 탐욕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사회의 탐욕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탐욕한 사람들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결핍감이나 불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 안의 편견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사회의 차별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뿌리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융기 꿈꾸었던 변화입니다. 개인들이 하나씩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 나갈 때 전체 사회도 점차 더 통합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집단의 의식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편안한 선악의 이분법을 포기하고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면 갈등과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평화와 이해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융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려면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그림자 작업 연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감정 체크인을 하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당신이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나 질투를 느꼈거나 두려웠거나 좌절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각각의 감정에 대해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매주 한번 투사 저널링을 하세요. 지난주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꼈던 강한 부정적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일까? 라고 탐구해보세요.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정직하게 탐구해보세요. 셋째, 월 한번 그림자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능동적 상상을 사용해서 당신이 가장 억압하고 있는 그림자 부분과 직접 대화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완벽주의 체크를 하세요. 당신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신 전체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수와 실패도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자비 명상을 연습하세요. 자신의 모든 부분들, 심지어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들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내 안의 분노야,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 안의 두려움아, 너도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여섯째, 통합 실천을 해보세요. 당신의 그림자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분노를 정의 실현으로, 질투를 동기부여로,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실천해 보세요. 일곱째, 경계 설정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받기 위한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은 자신의 전체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덟째, 진정성 연습을 하세요.
매일 적어도 한 번은 완벽한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를 길러보세요. 9째, 그림자 감사를 연습하세요. 당신의 그림자 부분들이 어떻게 당신을 보호하고 도와왔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심지어 당신의 나쁜 특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10째, 집단적 그림자 인식을 연습하세요. 사회나 집단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볼 때 그것이 집단적 투사의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런 투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세요.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할 때 당신은 점진적이지만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평안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말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야말로 모든 치유와 성장의 기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림자 통합은 하룻밤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매번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때마다 자비를 가지고 새로운 길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100년 전에 발견한 이 진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대에 개인의 의식 변화야말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평안을 찾을 때 당신은 세상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줍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살 때 당신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이 저절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함으로써 치유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융의 이 깊은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의 집단적 진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의식적이고 더 자비롭고 더 통합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작은 개인적 드라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의미에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한 층의 그림자를 통합하면 더 깊은 층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투사를 회수하면 다른 투사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끝없는 성장과 발견의 기회로 보세요.
매일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흥미롭고 보람 있는 모험이 어디 있을까요? 융기 우리에게 남긴 이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사가 되세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치유의 원천으로 바꾸는 치유자가 되세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진정한 힘의 기초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완벽한 자신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을 말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지혜와 어리석음을 모두 포함한 아름다운 전체로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이 아름답고 도전적인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세요. 당신의 전체성을 포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빛이 세상을 밝히도록 하세요. 세상은 진정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뒤에 숨은 당신이 아니라 모든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용기를 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와 영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하나의 마음씩 의식의 빛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빛의 전달자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 빛의 전달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할 시간입니다. 융의 지혜와 함께 자신만의 개성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실들을 세상과 나누세요. 당신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가 되고 당신의 치유가 세상의 치유가 되도록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입니다.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통합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수용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입니다. 융기 발견한 이 길을 따라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것들을, 심지어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인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안내하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고 전체성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융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의식의 불꽃이 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신성한 전통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도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즐기세요. 자기 발견은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 보람 있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매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오래된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만족감을 만끽하세요. 당신은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계속하세요.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세요. 융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